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도 관계도 잃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믿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드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한 노부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 자식이니까 설마 나를 속이겠어? 라는 믿음이 평생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뜻밖의 서로를 상처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 금전 거래 분쟁 중 40% 이상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차용증이나 계좌 거래 기록 같은 증거가 전혀 없거나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감정이 모든 절차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 현실의 벽 앞에서 부딪히는 순간 돈도 잃고 관계도 잃는 이중의 상처가 남게 됩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39도의 여름 어느 날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무더위 속에서 80대 노부부가 천천히 그리고 힘겹게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 더위에 연세 많은 부부가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요? 이 노부부에게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뉴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억을 빌려가더니 연락 두절 이런 자식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수도권의 시세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옮기고 대출을 갚고 손주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없는 돈까지 쥐어짜서 보태줬고 결국 한 번에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3년 동안 곧 갚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생활비가 바닥나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젠 우리도 힘들다. 돈 좀 갚아다오. 그 순간부터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답도 없었습니다. 손녀의 훈련비, 며느리의 부탁, 평생 뒷바라지하며 사랑을 쏟았지만 이제 그 부부는 자식에게 부담이자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연락까지 끊긴 아들의 집을 정확한 주소도 모른 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 간 금전 거래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한번 어긋나면 돈과 관계, 두 가지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폭풍은 우리의 남은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노부부의 상황 속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으로 겪는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서 괜찮다는 믿음만 의지했습니다. 내 자식이 설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은 부모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의 무게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요라는 감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빨리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인식됩니다. 그 빚이 갚기 힘들어질수록 고마움은 부담으로, 부담은 미안함으로, 그리고 결국 연락을 피하게 되는 회피로 변합니다. 둘째, 노후 자산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장기 요양비처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기둥 자금과 여유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어줬습니다. 은퇴 후 모은 돈은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곧 갚겠지라는 기대와 자식의 부탁 앞에서
그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전망이 무너진 순간 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증거 없는 거래를 했습니다. 차용증, 상환 계획, 계좌 거래 기록 이런 기본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금으로 건네거나 문자 한 줄 남기지 않고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돌려받을 길이 막히고 맙니다. 설령 서류가 있더라도 소송까지 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수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 번만으로도 노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에 더 명확하게 약속을 남기고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돈도, 관계도, 마음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일까요?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노후 자금부터 점검하기. 이 돈이 여유 자금인지 아니면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기둥 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병원 비장기 요양비처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라면 빌려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아프면 치료비로 써야 해야 하는 돈이라면 그 돈은 자녀를 위한 긴급 지원 자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생명줄입니다. 둘째,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기. 자녀가 요청한 돈이 정말 긴급한 생계 자금인지 아니면 사업이나 투자 자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이라면 실패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만약 실패했을 때 내 노후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가계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가계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서면 계약서 필수 작성하기. 차용증, 상환 계획서, 변제 날짜, 금액, 이자, 조건까지 모두 적으세요. 가족끼리 무슨 서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류는 서로를 불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쓰는 안전벨트입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썼다가도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진 사례도 많습니다. 넷째, 모든 증거 남기기. 계좌 이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간단한 메모라도 좋습니다. 돈이 오간 날과 금액을 기록해두면 혹시 나중에 기억이 다르게 남더라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준 건 선물이지 빚이 아니잖아 하는 말이 나올 때 남겨둔 기록이 서로의 기억을 바로잡아줍니다. 다섯째, 제3자에게 상황 알리기. 또 다른 자녀나 중립적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조건을 알려두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모를 오해를 줄이고 자녀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자녀의 마음가짐에도 변화를 줍니다. 여섯째, 증여 시에는 효도 계약서 작성하기. 생활비 지급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계약 불이행 시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성한 가정에서 오히려 관계가 더 원만해진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자녀도 책임과 의무를 느끼게 됩니다. 일곱째, 자산의 통제권을 한 번에 넘기지 말 것. 재산을 한 번에 모두 주지 말고 분할 증여하세요.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경제적인 주도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의 일부를 계속 관리하면 필요할 때 안정적인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빌려주기 전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면 최소한 돈과 관계, 2가지를 동시에 잃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갖추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모 여사님은 변호사 친구의 조언을 받아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 날짜까지 모두 명시했고 서명과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심지어 계좌 이체 내역까지 보관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일부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역시 서류를 써두길 잘했네 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자 지급이 중단됐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전화조차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는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명의로 된 집과 차량은 이미 처분됐고 통장 잔고도 없었습니다. 판결문만 남고 실제로 받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법적 다툼 이후 가족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들 며느리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심지어 손주 얼굴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서류와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지킬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길 수 있어도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간 순간 돈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거의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무리한 금전 거래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도, 관계도, 마음도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이 오가면 관계의 성격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어느 순간 계산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첫째, 돈은 관계를 거래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빨리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부담으로 변합니다. 이 부담은 고마움보다 무겁고 무거운 마음은 점점 불편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조차 웃음 대신 계산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둘째, 갚을 능력이 없으면 죄책감이 회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연락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부모를 만날 때 느끼는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결과 차라리 연락을 피하게 됩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부모의 경제력 하락은 노후 전반을 흔듭니다. 생활비, 병원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돈이 줄어들면 경제적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심리적 위축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활동과 인간관계까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넷째,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 돈 문제로 한번 틀어진 관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설령 돈을 갚아도 그 과정에서 쌓인 불신과 상처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돈 문제는 거래보다 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주는 일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 노후의 안정, 마음의 평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룰 위험을 안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 마음에는 늘 내 자식이니까 도와야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외면한다는 건 부모로서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의 방식이 반드시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 거절은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 기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같은 부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거절은 자식이 자기 힘으로 서게 만드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절 대신 다른 길을 제시하세요. 금전 대신 은행 대출 방법을 함께 찾아보거나
사회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공적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못 빌려주지만 대신 대출 이자를 줄일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식은 책임감을 배우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은 부모 자신뿐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즉, 거절은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의 등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서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더 깊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마음, 신뢰, 사랑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엮이면 돈보다 마음이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지갑에도 안전선이 필요합니다. 안전선은 단순히 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내 노후와 가족 관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 선을 미리 그어두면 불필요한 상처를 막고 사랑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선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고 필요하면 서류로 기록하고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움의 방식이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전선을 다시 긋고 앞으로의 결정을 더 신중하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 안에는 나 자신을 지키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그리고 관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지혜를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